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조만간에 금리는 인상될 것 같고 많은 차티스들은 여기서 이제 폭락해서 비트코인은 2만 달러 갈 거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세는 5개월 동안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 시장을 떠난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 외국 차티스트가 그런 견해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떠났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장이 폭락한다고 생각해서 겁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이 시장을 나가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XRP가 뭐 유독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뭐 하루 만에 조금 반등해서 올랐어요. 그리고 그 외의 코인들은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아직 보여지는 건 없지만 어느 순간에 분명히 좋은 일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외신에 나온 간밤에 나왔던 뉴스, 뭐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면 코인 시장에 관한 거에 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 짜집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미디어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경제에 관해서 이제 좀 중점되게 타임즈하고는 약간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틀린 경향이 있긴 한데 인사이더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레리 서머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사회 이사인 분이고 미국 경제 정책의 멘트를 간간히 이제 날려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는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시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견해가 이번에 이 논문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2월에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경제에 필요한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도 2월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0.01달러만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다. 이런 식의 견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이분이 블룸버그와의 금요일날 인터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언급은 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2월 고용보고서의 빠른 고용 증가와 느린 임금 증가는 미국이 현재 이 특정한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이 문장이. 왜냐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인플레이션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임금을 더 올려줘야 된다면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중단된 임금 인상이 암울해 보이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진행 중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강화한 상황이었던 심각한 임금 가격 악순환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 FED 연준 의장이고 현 재무장관님이시죠. 미국에.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누가 묻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막 이렇게 질책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오랫동안 공고히 유지할 거고 그리고 뭐 경쟁자가 없을 거다. 심각한 경쟁자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이분이 이제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달러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러 구매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뭐 달러의 가치, 달러의 구매력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예전에 뭐 1920년대 전에 26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1달러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구매력은 감소됐어요. 그래서 힘이 어느 정도 끝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30년이 되면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이런 언급을 하면 저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언급하시냐면 지금 달러가 1200원이 넘었는데 무슨 약달러냐 달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직관적으로만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모든 것 지금 눈에 보여지는 숫자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특히나 예를 들어서 다시 양적 완화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상황으로 가면 미국 연준에서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내려갈 확률이 전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통화들, 그러니까 뭐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들 통화가 먼저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달러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질문을 어떤 분이 이제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질문에 관해서 제가 정보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찰리님 안녕하세요. 찰리님 영상으로 공부만 1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 영상을 보시다가 저점이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11년 차 은행원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계좌이체나 수표들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을 보유하여 5만 원권을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매해 부족한데 이것을 보고 익명성 코인 호라이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비트에서 트래블료를 시행한다는 공지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호라이즌은 익명성 코인인데 트래블료를 시행하면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한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트래블료 때문에 제재받진 않을까? 익명성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논거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호라이젠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젠두 런칭이다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뭐 제니 토큰 분배에 관해서 아직 되진 않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마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리고 제가 이것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영지식 증명은 지캐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제로놀리지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호라이젠이긴 한데 성향 자체가 원래 목적 자체가 약간 틀려요. 지캐시랑 호라이젠이랑. 그리고 CBDC에는 제로놀리지가 필수적으로 다 사용돼요. 이거는 디지털 달러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은행에서 뽑아내는 CBDC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에나도 하다못해 이 영지식 증명에 들어간 어떤 그 기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JP모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JPM 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술이 유럽에서 지금 뭐 디지털 유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만들어낸 건 지캐시인데 지캐시의 초기 투자자가 또 JP모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런 과연 트래블률이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하고 관련돼 있는 익명성 코인들은 다 사장될까가 아니라 오히려 부각될 확률이 높죠. 트래블률이 확립이 되면 오히려 더 제재를 크게 받아서 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립이 되면 오히려 검증이 끝나는 거죠. 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포스로 전향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포스로 전향되면서 지캐시하고 파일코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시면 이 영지식 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코인들이 다 중요성이 아마 대두될 필요가 있다. 이 기술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트래블룰이다. 트래블룰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와 거래소에 연결이 안 될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이미 호라이젠은 상장이 돼 있어요. 물론 지캐시도 있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하고 업비트하고는 사실 연결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업비트에서 아직 오피셜하게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개인 지갑에 관해서 노드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노드가 보안 노드랑 슈퍼 노드랑 합해가지고 44,685개라요. 지금 현재. 그러면 노드를 돌리려면 개인 지갑에 이 코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트래블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코인에 문제가 생기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기준을 잡을 때 거대 세력에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준을 잡아요.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개인 지갑에 보관하면서 호라이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또 노드를 돌려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이 한국 암호 회사는 FATF 여행 규칙을 충족하기 위해 워밍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빗썸이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코빗이라든가 몇 개 회사는 제가 보니까 워킹 그룹을 설정을 해서 코드라는 어떤 그런 그거를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코드 출시해서 같이 움직여서 FATF에 나온 권고안에 따라서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뭐 검증된 거래소들 30개하고 같이 연결해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뭐 개인 정보, 개인 회원에 관해서 정보를 서로 뭐 수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그러면 업비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 두나무. 두나무는 코드 회원이 아니었다. 3월 25일에 입출금이 추적 가능한 여행규칙 시스템을 통과하는 자체 여행규칙 솔루션 버피 VA SP를 개발했습니다. 자체적인 뭐 어떤 트래블률 솔루션을 개발을 했대요. 코드랑은 다르긴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FATF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겠죠. 그럼 과연 그게 뭘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코인데스크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21년 9월 14일이죠. 2022년도 아니고 미국의 크립토 자이언트 FATF 준수 여행 규칙, 그러니까 트래블률 도구의 첫 번째 솔루션 비트고,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피델리티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여기 비트고라고 또 써있죠. 이 눈여겨보세요. 코인베이스랑 이미 다 연결이,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다 트래블률 지침에 따라서 이미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오피셜하게 발표만 안 했을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전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트고와 피델리티는 또는 ING 스탠다드 차타드는 여기 TRP 회원이기도 하다. 트래블률 프로토콜 회원이기도 하다라고 여기 써있죠. 그리고 비트고,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피델리티는 여기 보면 USTRWG 모든 구성원에 의해 구축되었다. 여기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결론은 뭐냐면 FATF 권고안에 의한 어떤 트래블률 시스템에 서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비트고가 여기 나와 있죠. 비트고. 자, FA 트래블률에서 검증된 근데 여기 두나무가 2022년 1월 달에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 그래서 실사를 받아요. 여기 보시면은 2-2에 전문 업체 제공 지갑에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 콜드 스토리지가 원래 없었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비트고만 사용을 했었어요. 비트고 여기 나와 있죠. 전자지갑 전문 업체가 제공한 회사 소유의 전자지갑 비트고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실사를 받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그 지갑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양분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비트고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트고하고 코인베이스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 연결이 돼 있다. 오늘 좀 뉴스를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보기에 의미심장한 어떤 그 날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러시아 그 어떤 그 주식 시장을 3월 18일까지 열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때쯤 가야 뭐 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연준 금리 발표가 3월 17일 날 새벽이잖아요. 근데 3월 18일 날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날짜적인 관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 러시아가 이쯤 가서 만약에 뭐 전쟁을 끝난다던가 뭔가 뭐 전쟁에서 뭐 중간에 어떤 뭐 종식한다 뭐 어떤 이런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자, 러시아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거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린데, 파일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때는 2017년 4월 29일 날은 파일코인이 상장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더리움에서 확장을 위해서, 스케일링을 위해서 지캐시와 파일코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다라는 발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포스 전향을 위해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벌써 이미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미 계획돼 있던 거더라고요. 작년에 발표가 났지만
2017년 4월 29일 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한 베넷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일코인 창시자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은 링크를 생성할 수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동하여 G캐시에 연결되는 트랜잭션을 발행할 수 있다. IPFS. 그러니까 파일코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전체 G캐시 블록체인을 검색하고 액세스할 수가 있다라고 베넷은 얘기했다. 라울팔이 좀 거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2024년까지 6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펀더멘탈이 강한 알트코인들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물론 중간에 사라지고 하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긴 할 거야. 큰 세력들한테 뭐 에너지를 못 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60만 달러. 2024년이면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지금 뭐 눈앞에 뭐 오늘 올라간다, 내일 뭐 내려간다 이렇게 차트를 언급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라울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6만 8천 달러일 땐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달려들고 지금 같은 때 코인이 3만 8천 달러일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똑같아요. 저 이제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클 반데 포페라고 저도 이제 예전에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급을 잘 안 하니까 언급도 안 하고 잘 맞지도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작년 여름과 같은 기간에 있다. 많은 알트코인이 80에서 90%가 하락을 했다.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 원하는 경우 실제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VRA의 경우 80%의 하락한 상태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땐 VRA 빼고도 나머지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5개월간 작년 11월 달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5개월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상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힘든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더 사람을 지치게 할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통화 시스템 자체가 과연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왜 생겨났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아마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내가 투자한 코인은 문제가 있구나, 왜 무슨 호재거린 발표가 안 하는구나 막 이렇게 보시겠지만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 호재거리를 발표한다는 거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